안녕하십니까. 자,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에서는 인천, 부천, 부평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과 그리고 학교별로 수학, 영어, 국어에 대한 성적을 분석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에 근거로 삼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졸업생 진로 현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했냐면 전국, 서울, 강남, 양천, 그 다음에 인천, 부천, 부평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우리는 강남이 워낙 아이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대치동 키즈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학률은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떨어집니다.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렇다면 재수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죠. 요 기타 퍼센트는 뭐냐면 진학을 안 한 나머지잖아요. 유학도 안 갔고 취업도 안 한 나머지는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N수생이라는 얘기죠. 재수의 대열로 들어갈 거니까 강남이 재수 비율이 가장 높구나. 그러면 우리 인천, 부천, 부평을 보게 되면 인천의 진학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부평이 가장 높네요. 그렇다면 이 두 개 대학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전문대와 대학교 진학률은 이건 4년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평과 인천이 50%대 넘어서고 좀 높구나. 그리고 전문대 진학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30%에 육박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재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구나. 대부분 아이들이 재학생으로 현역으로 해서 진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해서 한번 이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대, 대학교 취업률, 기타 이렇게 나눴으니까 요 기타는 N수생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 비율이겠죠. 요 자료는 알림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신 업데이트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여기 취업률이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교 진학 비율을 보면은요, 대체로 40%대의 평균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인천의 세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60%대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전문대 진학률을 보면은요, 전문대 진학률이 낮은 학교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전문대 진학을 꺼리고 재수나 4년제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문대 진학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가요? 시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은 조율할 수 있겠구나, 조금은 쉬울 수 있겠구나 라고 어림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이 몇 %대인가요? 20%에서 30%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제일 선망하는 게 이제 간호학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호학과는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고 간호학과는 4년제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전문대 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럼 학교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이요. N수생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N수생의 비율이 제일 낮은 학교, 요 두 개 학교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동고가 좀 낮네요. 그러면 얘들은 재수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든지 현역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30%대가 넘는 학교들 한번 볼까요? 부천여고, 그 다음에 상원고, 상일고, 그 다음에 세일고, 두 개 여고, 여고가 좀 많은 편이죠. 여고가. 그래서 이걸 보면 여학생들이 좀 독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성적에서도 나타나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대학교 졸업생의 이제 진로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학교별로 교과 성적을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관점으로 보면 점수 논리다. 중학교는 점수 논리.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중학교 때는 9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로 A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못하지는 않아요.
썩 자라지는 않아도 공부 웬만큼 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학이나 영어를 항상 90점 이상 맞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이렇게 절망의 바다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너 시험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 정리 다시 하면 중학교는 점수 논리, 고등학교는 등수 논리. 그래서 이 등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먼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 한 반에 평균적으로 25명에서 많으면 28명입니다. 30명이 넘는 학교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등이 도대체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냐? 상위 4%. 그러면은 한 명이네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을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2등급. 상위 누적으로 11%겠죠? 그러면은 2.8명이니까 사람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대략 3명까지. 그러면 2등에서 3등은 2등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등급 한번 볼까요? 3등급이 누적으로 23%니까 5.8명, 6명이네요. 그러면 4등, 5등, 6등.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반에서 5등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급을 뽑으면 3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이면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 기준으로 교과 전형을 넣는다. 교과 전형은 2점대 초반이니까 이 아이는 교과를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서울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학종을 쓴다 그러면 학종은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지만 특목자사 포함한 기준이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어림 잡아서 2.5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학종으로 쓰기도 참 애매한 점수대다라는 얘기죠. 못한 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등급이라는 게. 그러면 4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40%이기 때문에 10명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략 10등 정도. 자, 일반적 기준으로 중학교 아이들을 성적표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90점이 넘는 비율, A등급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요. 적어도 24%에서 30%에 육박합니다. 심한 학교는 42%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30%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90점대 초반에서 중학교 때 A를 맞았고 항상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아이는 바로 몇 등급이 들 거냐면 4등급이 뜹니다. 왜요? 23%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4등급에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가 30%대에서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4등급입니다. 그리고 40% 넘어가는 학교들은 5등급이 아마 뜰 거예요. 왜? 40%가 넘어가니까. 넘으니까 4가 넘으니 5등급이 되겠죠.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성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50명 정도는 학교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누적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4%, 11%, 23%니까 그러면 3등급이 250명 잡는다면 대략 한 57등 정도, 그럼 반에서 5등 정도 하고 있다라면 3등급이 될 수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중학교 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한번 메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애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과목마다 평균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더해 보세요. 더했는데 우리 아이의 원점수가 두 개 점수를 죄송합니다. 더한 것보다 더 잘 나왔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상위 몇 프로일 가능성이 있냐면 20%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못해도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는 들 수 있겠구나 라고 중학교 성적 가지고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표준 편차와 평균을 더해보세요. 그 점수보다 우리 아이의 원래 받은 점수, 원점수가 크다. 그러면 우리 애는 상위 20%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을 과목별로 분석하기 전에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성적이 낮다. 그러면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성적이 높다. 그러면 시험이 쉽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뭔가요?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그 거리,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점에 모여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략 절대적 기준치는 없지만 일반적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16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6이 넘어갔다. 그러면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을 기준으로 자사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가 있다. 표준 편차가. 그러면 특목, 전국 단위 자사 이렇게 바라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4개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평균 성적이 낮다. 시험이 어렵겠네.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아이들 간의 편차가 크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학교는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왜? 어려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이 높다. 시험이 쉽다. 편차가 크다. 시험이 쉬운 반면에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엄청 못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쉬운 문제지만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뒤바뀔 수 있겠구나.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한 학교겠죠. 그 다음 성적이 낮다, 어렵다, 편차가 작다. 여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특목자사의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 다음 여기는요, 높다, 쉽네요.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면은 시험이 쉽지만 편차가 작으니까 평균에 모여 있고, 이 학교는 잘하는 아이들이 많고 내신 따위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교별로 한번 성적을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부천, 부평,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사계 지역에서 그 재원 중인 아이들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다 집어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빠져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뭐를 중심으로 보자? 요렇게 4개를 한번 중심으로 보시자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평균 점수가 어떤가요? 자, 중학교는 어떠냐면 대부분이 70점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려 있어요. 좀 어려운 학교가 72, 3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70점인 학교가 부천여고 하나 있네요. 나머지는 다 몇 점대? 전부 다 60점대입니다. 60점대. 서울로 진입하면은요, 서울로 들어가면 50점대입니다. 좀 심한 학교는요, 40점대까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얘들은 기들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중학교와 차원은 달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6 이상에서 전부 20 정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세일고는 16.9입니다. 편차가. 다른 학교보다 편차가 작으니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고르겠구나. 그리고 평균점이 68이니까 비슷하긴 한데 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요? 대부분 여기 20점, 21점인 학교들이요. 조금 높은 편이죠. 많이 벌어져 있겠구나.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의 편차가 많으니까 못한 애들도 많고 잘한 아이도 많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A등급의 비율을 보세요. 상위권이겠죠. 요거는요. 그런데 보니까 세일이 많고요. 부계 요구가 많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좀 독해요. 여기는 부천이 38이죠. 부천여고가. 다른 아이들의 비율이 많으니까 여기 부계 요구는 시험 성적이 평균이 64점인데 A가 45%니까 절반은 퍼주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아이들이 많이 잘한 아이들도 있고 못한 애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제 맨 마지막에 여기 라인을 보세요. 여기 라인은 뭐다? 마지막에 있는 건 수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인학교가 2개가 있네요. 어딘가요? 부계여고하고 부천여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학생들은 독하다. 남학생들보다 훨씬 열심히 한다. 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세일고는 1.6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수포자는 없구나. 잘한 아이들도 많이 포진돼 있고 적어도 A, B에 몰려 있으니까 성적도 균일하고 넘어갔습니다. 성적도 균일한 반면에 수포자도 적다. 제일 높은 학교 어딘가요?
여기 38, 47, 47이 어딘가요? 중원고등학교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가요? 수학을 못한 애들도 많이 있겠구나 라고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학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과목이 뭔가요?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학이 가장 변별력이 수능에서도 높아요. 그래서 수학은 대학을 결정한다. 그리고 수능은 국어다. 왜? 국어가 망치면 2교시 수학과 3교시 영어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교시 국어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어는요? 물론 영어도 잘해야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영어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수학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자, 어떤가요? 아까하고 포기한 아이들이 좀 적죠? 근데 잉글리시가 징글리시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점수는 아까 수학보다는 약간씩 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비슷해요. 요 표준 편차는. 그런데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여기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필리핀도 다녀오고 한 아이들이 많은데 영어가 왜 쉽게 점수가 안 나오느냐. 내신 영어는 수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의 영어와 중학교 때 암기해서 썼던 영어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설명드리는 자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국어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점수 폭이 평균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낮겠죠. 평균이 높으니까 표준점도 어떻게 되나요? 좀 낮아요. 수학하고 영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균질적으로 나온다. 13, 14, 15 정도 되니까 수학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국어에 와서는 그래도 할만하다는 얘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래도 국적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성적은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포기한 아이들도 좀 적겠구나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는 중학교 때 수학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미적 기하까지의 수학의 연계성을 넣은 겁니다. 요 표는 캡처를 해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함수가 깨지면 고등학교에 가도 계속 고전한다는 얘기죠. 계속 고전합니다. 수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가 이게 예전 미적 2에 있던 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수2가 미적이니까. 원래 미적 1이 미적이 돼 있잖아요. 이게 수2단 얘기죠. 그래서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 넘어갔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부모님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컷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등학교 진학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다?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자. 이거는 사기학원 원장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공부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내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엄마들이 성적으로 밀고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건 뭔가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스스로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중3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글쎄요,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저는 뭐뭐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칠 거예요, 선생님. 라고 스스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다? 학교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12월 9일부터 원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겨울방학까지 우리 아이가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는 융합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이과에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학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과목으로 수학과 과학에서 논아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어야 3월 달에 갔을 때 동아리는 뭐하고 독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특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이게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고민을 좀 해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등교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무너진 아이들이 많아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 한 2시에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아이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적 생활 리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너져 있으면 생활 리듬이 안 지켜지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많이 빚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 갈등을 그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지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국어학원이니까 이거 원장님이 워낙 잘 잡아주실 거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독서를 좀 해라 이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독서 활동은 독해력과 직결이 되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킬러 문제는 전부 다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1번, 29번, 30번 어떤 문제인가요? 사고력 문제죠. 사고력 문제하고 문장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 푸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영어는 독해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맨 뒤에 창문 독해 문제, 총합 문제 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빈칸 추론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틀려오냐면 빈칸 추론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려가지고 오죠. 그래서 농담을 아이들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 빈칸 추론만 나오면 제 머리에 빈칸이 쳐져요.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뭐냐면 야 나는 너만 보면 빈칸이 내 머리에 쳐진다. 제가 웃으면서 그러는데 역시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좀 종합적으로 원장님께서 제시해주는 방향대로 독서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안 읽습니다. 유튜브 보고 혼자 낄낄거리지. 근데 유튜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를 수시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식사 자리에서 구박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실없는 소리에도 막 웃어주시고 야 하나 더 해봐 이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뭐 더 재밌는 거 없냐? 뭐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들어서 너 이렇게 해. 나는 게 아니라 애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면의 세계가 발현이 될 수 있게끔 같이 대화를 좀 해주십사. 하루에 대화 몇 분이나 하시나요? 30분 정도 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자, 저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멘토가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에 정서관리는 어떻게 하자? 엄마 아빠가 좀 큰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모습을 좀 보이시지 마세요. 아이들 대입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 앞에서 스킨십도 좀 하세요. 두 분이 있을 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사랑이 깊구나.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내가 양육이 된다는 게 참 나는 다행스럽고 행복하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해보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찔리시죠. 얘기하는 저도 막 찔립니다. 그 다음에 입시 관리는요. 우리 어머님들이 입시 내비게이터가 돼야 된다. 영어를 하려니까 막 꼬여요. 그래서 뭐다 아이들은 입시를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입시 전반에 대한 걸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방향성을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어머님이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얘기 있잖아요.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폭망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재력은 뭐 중요할 수는 있겠죠. 뭐 어떤 아이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 열심히 안 해도요. 뭐 할아버지 유산 받으면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애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배려해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애를 불안하게 만들죠. 야, 너 성적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떡하니?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아이고 이 새끼 이거 누구 닮았는지 몰라. 너 커서 뭐 될래? 이 말씀 혹시 하시지 않나요?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어떤 놈은 이게 덤비는 놈이 있습니다. 저 애기 아빠요. 저 그런 놈도 봤어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수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가지가 있어요. 쌤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야 너 이것도 몰라? 이 얘기는 비난의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다르게 표현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아 네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건 뭔가요? 공감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에게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 닮았어요.
누구를 책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하시지 말으셨으면. 왜? 이건 화살이 됩니다. 화살을 내가 쏘게 되면 그 화살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부모 교육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외롭게 하긴데, 야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임마. 네가 스스로 극복하고 너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멀리 가려면. 그리고 아버님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때는, 그래 제가 영어로 정의를 내내렸어요. 라떼 있어 호스. 오늘 영어도 되네. 그러죠? 나 때는 카페에 있어요. 집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 나요. 이런 얘기 하죠. 아빠 차는 7대, 내 차는 10대. 그러니까 세대 차이. 재미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박수를 막 쳐주고 계세요. 그 한 분이 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했는데, 우리 아버님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어떤 부모의 자세라고 할까요? 좀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다 키웠어요. 학교를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데 애가 성적이 안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본전 생각나시잖아요. 그러죠?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본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돼요.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잠재성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너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 어우, 저 새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엄마 닮았어요. 그거 다 아빠 닮았어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들은 재밌어요. 어우, 저게 클수록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엄마도 절반은 들어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컷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가끔 요 얘기를 해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목적도 동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서 질받고 올라갑니다. 입시를 향해서 성적 오로지 성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스스로의 인식을 해서 나를 깨닫고 고통을 감내하고 고치를 트는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과정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계학원의 원장님을 믿고 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이 됐던 내용들이 근거가 돼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또 방향성을 잡아서 3년간의 로드맵을 정말 충실하게 진행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원하는 대학도 진학을 하고 또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